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프랭크님의 말을 인용하여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프랭크라는 분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테슬라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기업이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였는데 영상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분이 프랭크라는 분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생각했을 때 좋은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리스크 리워드 보상 비율을 측정해 주식을 구매할 때 판단하는지 인사이트를 달라고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리스크 리워드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위험 수익률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그냥 단어 그 자체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크 리워드는 얼마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얼마의 리워드를 얻을 것인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 리워드의 보상 비율이 1대 X라고 한다면 1달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X달러의 수익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대략적인 개념을 아셨으니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테슬라를 한 주에 700달러에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합니다. 나는 테슬라가 2100달러가 되면 팔아야지 생각을 하고 그 이외의 가격에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로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0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론적인 설명을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700달러의 리스크를 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가 21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1400달러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이제 저 금액을 비율로 산정해보면 리스크는 1, 리워드는 2로 1대2의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인베스트페디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이상적인 리스크 리워드는 1대3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100달러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300달러의 수익을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본론 들어와서 프랭크라는 분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는 투자에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부채 자산 비율을 분석하는 것처럼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를 분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다음과 같은 투자에 대한 추정치를 얻게 됩니다. 20%의 확률로 파산 가능, 20%의 확률로 손익분기점 달성, 40%의 확률로 2배 증가, 10%의 확률로 4배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의 확률로 10배가 증가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리스크 리워드의 관점에서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언급했던 내용은 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ROI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큰 투자 성과를 기대할 것이고 반면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파산할 확률이 20%가 되기 때문에 무서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벌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은 개인마다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1월 23일에 콜옵션의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를 비슷한 방법으로 평가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월 23일에 콜옵션 가격이 여러 개가 있는데 1300달러짜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하여 1300달러의 콜옵션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목표 주가는 1600달러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려놓은 빨간색 막대와 1300달러 선을 비교해서 만나는 점은 주가가 1600일 때입니다. 사실 저도 이 표를 보고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분의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 측정 방법을 콜옵션과 실제 주식의 주가로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보면 그냥 콜옵션의 가격과 파란 선이 만나는 부분이 그 콜옵션의 손익분기점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말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어떨지 궁금하면 이 표를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대의 차량을 인도했고 이게 25%의 마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의 영업이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빗은 4.5 빌리언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에빗과 영업이익의 차이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빼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회계 시간이 되어버리니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프랭크가 보여준 재무제표에 따르면 한 분기의 에빗은 4.5 빌리언 달러가 됩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1년에 테슬라는 18 빌리언 달러를 벌 수 있는 회사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두량이 늘어가고 기타 다른 수익들이 늘어갈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는 최소 연에 18 빌리언 달러를 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영업이익은 2019년 3분기에 4.1%에서 2020년 3분기에는 9.2%로 영업이익률이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2020년 4분기의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프랭크님이 작성한 재무제표는 예상치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그냥 논리의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옵션 중 하나로 에빗의 50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프랭크 생각에는 테슬라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안전하다고 합니다. 에빗의 50배의 논리를 활용하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900빌리언이 될 테고 이 뜻은 목표 주가가 약 950달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재무제표에서 구한 에빗이 1년 기준 18빌리언 달러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 수치는 최소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랭크라는 분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 에빗을 50배 곱한 걸 기업 가치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빗의 18빌리언 달러에 50배를 곱하면 900빌리언이 되고 그게 테슬라의 시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주가로 환산하면 950달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빗은 18빌리언 달러를 훨씬 넘길 것 같고 에빗의 50배로 테슬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존이 현재 65배의 에빗을 활용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걸 넘어서는 80배의 에빗으로 기업을 평가한다고 해도 시총은 1.44 트릴리언밖에 안 되고 목표 주가는 1,5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1월 23일의 콜옵션가가 테슬라의 보통주보다 조금 앞서는 실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표를 다시 한번 보자면 현재 주가가 1,500달러까지 온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표상에서 빨간색 막대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면은 1,300달러의 콜옵션가를 제외한 나머지 콜옵션가는 손익분기점을 모두 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 혹시 깊은 이해가 되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단순히 1월 23일의 주가와 콜옵션의 주가의 손익분기점은 과연 어디인가 정도로 보시면 되는 표 같습니다. 바이든이 법인세율을 바꾸고 아마 법인세를 인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테슬라가 2020년 말까지 분기당 50만 대 인도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모든 위험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시장은 테슬라의 가치를 80배의 에빗보다는 낮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프랭크는 아까 보여드린 1월 23일의 표가 리스크 리워드의 관점에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조금 웃긴 게 지금까지는 콜옵션으로 손익분기점을 설명했는데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저렇게 언급한 이유는 아무래도 콜옵션의 가격으로 인해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고 그렇지만 완전히 손 놓고 보지는 말고 장기 투자하기로 결심했다면 테슬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콜옵션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마음 편하게 홀드하되 기업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테슬라 옵션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주식을 들고 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하락에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미 레버리지를 높은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한 뜻은 단순히 쉽게 말해서 지금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주가가 떨어지면 줍줍 정도가 아니라 줍줍줍줍줍을 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슬라를 옵션을 활용해 너무 많이 매수하는 것을 경고한다고 합니다. 이 말의 요지만 살펴보자면 옵션을 활용해 테슬라의 주가가 높게 오르더라도 큰 이익을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테슬라 보통주를 홀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테슬라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하기 제일 좋은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100%를 옵션을 활용하지 않은 테슬라 보통주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오른 만큼 앞으로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테슬라가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룬다고 한다면 10년 이내에 10배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랭크의 논리를 조금 정리하자면 옵션이나 다른 것들을 활용하지 말고 그냥 테슬라 보통주로 들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들고 있기로 결심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목표 주가를 2020년에 $1,500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정한 근거는 아까 에비타의 멀티플을 80을 활용한 수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멀티플을 활용한 주가 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명하신 분들이 한 분석을 인용하는데 이 부분이 타당한지까지는 검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뭐가 됐건 저는 어차피 홀드하려고 했고 기업 분석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기업 분석 잘 해나가면서 홀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뉴스료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810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 목표 주가는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기존 목표 주가 $540에서 $810로 올렸는데 50%나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시나리오가 가게 되면 $1232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로는 우리는 4분기 인도량이 61%나 상승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50만 대 생각했지만 이거는 우리끼리만의 목표치였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50만 대를 예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빌리언의 시총이 증가한 것에 포인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030년에 기존에는 380만 대를 인도할 것 같다고 했는데 520만 대까지로 늘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모건 스탠리 역시 테슬라가 보여주는 실제 실적과 시총이 커지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론 머스크가 예상하는 수치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1분기의 실적을 보면 또 한 번 목표 주가 상향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예상하기로 2030년에 테슬라의 공장이 10개 정도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산을 1년에 520만 대 한다고 가정하면 하나의 공장당 대략적으로 52만 대를 생산해낸다고 보는 것 같은데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에서 200만 대를 생산한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상하이에서는 1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수만 더해져도 모건 스탠리의 목표 차량 수는 손쉽게 넘어설 수 있어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금도 열심히 차량 인도수와 주가를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올린 수치에 좋아하실 필요가 없는 게 더 올려야 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영상이 또 길어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기존의 바이 앤 홀드의 전략은 당연히 그대로 들고 가고 프랭크가 말한 것처럼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미 잘하고 계신 것 같지만 앞으로도 저랑 함께 열심히 기업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